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럼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더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90% 이상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익 성장률을 주가가 따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사실 미증 시가 아무리 좋다 해도 결국 그런 차별화 장세 때문에 또 좋은 거는 계속 좋고 안 좋은 거는 또 안 좋고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대형주는 여전히 갈 겁니다. 우측 상단 그래프가 지난 22년부터 23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소위 M7이라고 하죠. S&P 500을 포함해서 애플 등등에서 엔비디아까지 지난 2년 동안 이 주요 기업들의 연두색이 어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수치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참고로 엔비디아 갖고 설명을 드리죠. 엔비디아가 중심에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지난 2년 동안 어닝만 231% 성장했어요. 그런데 주가는 그러니까 거기 뭐 디비덴드 배당이 있을 것이고 멀티플이 있을 것이고 이제 토탈 리턴 TR이라고 하는 게 주가 상승률입니다. 그런데 주가 상승률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 3월 19일까지 계산을 했어요. 좀 현장감이 있어야 되니까. 지난 2년 동안 엔비디아가 231% 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주가가 최근까지 합치면 한 200% 될 겁니다. 200%밖에 성장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럼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더 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거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거의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90% 이상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던 펀더멘털 경기 전체 그림 좋다고 그랬어. 그런데 방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측 상단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주가 200% 뜨긴 했는데 이 200% 주가 상승률이 지난 2년 동안의 이익 성장률보다 못한 성장률입니다. 이익 성장률을 주가가 따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수치적으로 보시면 멀티플이 지금 마이너스 35%입니다. 엔비디아가.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아마존 지난 2년 동안 이익이 52% 성장했는데 주가는 3%밖에 안 떴어요. 그리고 또 하나 쭉 보면 구글 같은 경우도 지난 2년 동안 이익 성장률이 20%인데 주가는 2%밖에 안 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건 멀티플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멀티플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엔비디아로 또 대표로 말씀을 드리면 주가 상승이 이익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 확신은 아니지만 충분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혹시 대표님 최근에 그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전부터 22년도 1월 달부터 고유 자금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반도체 투자했고 엔비디아 비중이 이제 달라지긴 했었지만 계속 따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때부터 목표 주가 저희가 300불 때부터 계속 엔비디아를 포함한 ETF를 투자했기 때문에 300불, 350, 400, 450, 500불 쭉 해서 최근에 엔비디아 목표 주가 몇 불까지 들어보셨나요? 1020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1050불을 콜하는 하우스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 하우스가. 물론 1500불을 찍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920불 되는데 여기서 1100, 1200 저는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것이 주가의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이 뭐겠습니까? 기업의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얘기 끝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대형주는 그래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참고로 지난 3월 19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팩트셋에서 팩트셋이 이제 기업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장 실시간 데이터를 잘 모아서 발표하는 하우스거든요. 리서치 하우스거든요. 팩트셋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까지의 주요 기업들 미국 상장 기업 전체 이익을 쭉 계산을 해보니까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는 전체 기업이니까 중소형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앞으로 7% 정도 상승할 여지가 더 있다라고 보고서에서 적었더라고요. 그러면 팩트셋에서 이렇게 실시간 데이터를 발표한다는 얘기는 아주 보수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심, 심리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니까. 그럼 최소 7% 이상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엔비디아나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AI주라든가 이런 소위 빅테크 이런 친구들은 훨씬 더 주가 상승이 높지 않겠어요, 보통? 높은 애들도 있고 낮은 애들도 있으니까. 그럼 전반적으로 보면 주가 상승이 충분히 우양할 수 있는 실제 공인된 리서치하우스에서 발표하는 이익 전망치에 근거한 주가 상승 전망치가 최소 7% 이상이 나왔다는 얘기는 적어도 방향은 우상향한다고 봐야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마존을 따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ETF로 쭉 가져가고 있으니까. 근데 아마존의 전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사견임을 전제로 저는 이 빅세븐 중에 가장 좀 우려가 되는 회사들이 애플과 테슬라예요.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이슈가 애플과 테슬라는 친중국 회사로 분류가 됩니다. 애플이 대표적으로 친중국 다국적 기업 중에 하나고 테슬라도 중국에 공장을 많이 갖고 있고 뭐 친중국은 아니더라도 중국 노출이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러면 중국 경제라는 것이 저는 안 좋게도 생각할 뿐더러 중국이란 나라의 속성은 다른 나라 회사나 다른 외부의 어떤 이런 조직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나라에서 크게 어떤 이런 거를 굉장히 그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이제 꼴을 못 보는 나라거든요. 그게 공산당의 속성이고 그게 공산당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 투자를 굉장히 좀 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 안 좋고 애플 주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여러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중소형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 좌측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색이 S&P 500입니다. 2019년 4월부터 지난 3월 22일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파란색이 이제 러셀 2000 중소형 지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률 자체가 지난 같은 기간 동안 S&P 500 81% 정도, 러셀 2000 31% 정도 떴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중소형 회사들 많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미국은 워낙 경제 규모가 크고 미국이란 나라의 속성이 여담이긴 하지만 모든 선진 기술, 하이테크 기술의 종주국이 어딘가요? 미국이잖아요. 그러면 그 미국의 종주국의 기술의 종주국의 어떤 오너십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중소형 회사들보다는 대형 회사들이 많잖아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그래서 소위 빅테크들이 뜨는 이유가 그런 것이긴 한데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하고 유사하게 미국도 만성적자 회돌이 중소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직접적인 주가 상승이 덜한 이유도 일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좌측 하단에 제가 따로 그래프를 그려갖고 왔어요. 러셀 2000 중소형 기업들의 부채 구조를 보면 이게 아주 재밌어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설명력이 있다고 봅니다. 픽스드 레이시라고 해서 고정금리에 노출되어 있는 부채가 55%고요. 변동금리에 노출되어 있는 규모가 45%입니다. 그럼 얘기 딱 나오겠죠. 지난 2년 동안 금리가 천정부지로 솟아올랐잖아요. 그럼 이 중소형 기업들의 채산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도 할 걸 덜 할 것이고 재무 구조도 안 좋아질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반면에 S&P 500이라는 건 미국 상장되어 있는 대형주 500개잖아요. 그 500개들의 플로팅 레이트, 변동금리 노출 비중이 9%밖에 안 돼요. 이러니까 빅7이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중소형 대비, 그러니까 대형주 대비 중소형이 언더퍼폼의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향후에 그러면 정책금리가 이제 인하를 분명히 할 거라고 봐요. 단 저희 하우스는 공식적으로 잘해야 3번 올해 안에 이런 경기의 리질리언스가 계속된다고 하면 뭐 데이터는 그때그때 해석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처럼 리질리언스가 지속된다고 하면 금리 인하, 정책금리 인하 잘하면 3번, 베이스 시나리오를 한 2번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건 그건 완화 못 옵니다. 그리고 금리도 좀 떨어지는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맥스 3번 인하한다고 해도 0.75니까 상당 기준 5.5에서 4.75까지 그러면 이제 그 중간값 실제 시장 금리는 한 4.6, 뭐 4.625? 지금 중간값이 4.625 정도 되잖아요. 어쨌건 4.5라고 보자고요. 4.5만 해도 중소기업들한테는 부담이 좀 있는 수준이죠.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듣죠. 당분간은 상대적으로 대형주의 강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하죠. 아니 그렇잖아요. 저도 기업 뭐 조그맣지만 법인을 하고 있고 대표님도 법인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다행히 뭐 대표님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막 설비 투자를 많이 하거나 이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일반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장을 하나 만들려면 대출에 다 모든 게 다 부채 대출이잖아요. 그럼 그때 팬데믹 이전, 팬데믹 지금까지 낮은 금리였을 때 한 2%로 금리를 조달을 했던 회사가 이를테면 지금 한 2, 3년 동안 금리가 이렇게 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한 2, 3년, 5년 있다가 만기 구조가 도래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4.5, 5.5% 리파이낸싱을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들이 대형주 대비해서 이 상승 탄력이 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 2년 동안의 금리 상승기였잖아요. 그럼 이제 중소형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는 것이죠. 그것도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또 금리를 인하한다고는 하지만 올린 만큼 가파르게 내릴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외이혼을 하는 거죠. 예. 중소기업들의 주가라든가 뭐 이익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외이혼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마냥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이제 부채 부담이 있던 중소형주들에게 결국 기회가 이제 오는구나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일견 그런 부분이 있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올해 연초에 그러니까 전망하기 이제까지 전망하기로 연말까지 6번 인하를 하냐 3번 인하를 하냐 굉장히 중요하게 막 그렇죠. 갑론을 박을 하잖아요. 네. 이제 다 그런 것 이유들 때문인데 좀 아쉬운 얘기지만 저희 하우스 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례 한 3번이나 왜냐하면 중소기업 부문 하나만을 놓고 금융정책을 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행인 것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경제 규모도 크고 주식시장 자체가 워낙 큰 56조 달러입니다. 미국의 시가총액이 56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조 달러입니다. 예. 몇 배입니까 그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뭐 수백 배, 수천 배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어도 경제 전체 미미한 거죠. 파급 효과가. 그래서 대마불사란 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또 금리 얘기가 나온 김에 대표님,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데 이 금리를 지금 이 시기에 또 인상한 국가가 있더라고요. 일본이죠. 네, 일본과 터키. 예.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이 마이너스 금리 기조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금리 인상이 확실히 뭔가 그 바뀌는 좀 전환점이 있다라는 좀 느낌이 있는데 이 일본의 금리 인상 이 흐름 자체를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완화적인 스탠스가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좌측에 있는 그래프가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고요. 예. 우측에 이제 이 통화를 같이 그려갖고 왔거든요. 달러 엔을 같이 그려갖고 왔는데 파란색이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까 빠집니까? 3월 19일 날 BOJ 통화정책 회의하고 나서 빠지고 있죠. 빠지네요. 네. 원래 올랐어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스탠스를 바뀌었으니까. 예. 자, 이유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였잖아요. 예.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로 그냥 회귀한 겁니다. 정상적인 회귀였다면 이게 1% 2% 정도로 가면 이게 인플레이션 포인트가 될 거예요. 변곡점이 확 오겠지만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갔단 말이죠. 여전히 완화 스탠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번에 YCC 컨트롤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YCC 컨트롤이라는 게 일컵 컨트롤을 해서 이 장기 10년물 금리를 1% 미만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채권을 계속 사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이제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멘트를 그런데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 개입할 거야라고 분명히 멘트를 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BOJ의 스탠스가 완화해서 이제 긴축으로 확실히 갔다. 이건 좀 무리가 있죠. 좀 덜 완화인 거죠. 그렇죠. 덜 완화라고 해석을 해야지 긴축으로 돌아섰다. 이건 좀 지나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고로 삼아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완화 정책 일환으로 ETF라는 리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더 사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거죠. 아니 무슨 중앙은행이 ETF 주식까지 다 삽니까? 좀 저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좀 근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부터 이제 ETF하고 리츠를 신규 매입을 계속 중단하겠다 앞으로는 단 국채 매입은 유지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국채 매입을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는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국채 매입을 계속 사주면 일본 중앙은행이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스탠스만 바꾼 척했지 여전히 완화란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엔화 강세 전망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엔화 강세까지는 좀 기대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제가 빼고 설명드렸는데 다시 좌측 그래프 그린색이 US 달러 N 환율이거든요. N 환율 쭉 뜨긴 떴지만 이제 계속 싸지고 있다가 다시 최근에 조금 떨어졌죠. 통화정책 회의하고 나서 환율 시장에서의 이 정도의 싸졌다가 비싸진 거는 큰 대세의 지장이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요. 통화 시장이라는 게 워낙 좀 볼러타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측 하단에 일본의 CPI 지난 2월달에 발표한 CPI를 보시면 일본 먼스온먼스로 CPI가 지난달 2.2였다가 2.8%로 떴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YOY가 0.0%로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스온먼스로는 물가가 살짝 뜬 걸로 보이지만 누차 제가 말씀드렸던 YOY 추세적으로 계속 아직 0%입니다.
변화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추세적으로 계속 0% 변하고 있지 않은데 물론 먼소먼스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먼소먼스 들쭉날쭉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추세가 중요한 것이죠. 그 추세가 아직 0%를 계속 0%라니까요. 물가가 뜨질 않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그러면 중앙은행이 굳이 뭐하러 이번에 정책금리 올린 것도 마이너스 0.1에서 0으로 바꾼 겁니다. 이걸 만약에 마이너스 0.1이었는데 이걸 1%나 1.5% 이렇게 했으면 이건 크나큰 어떤 추세적인 변환 또는 인플레이션 포인트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뭐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뭐 엔화가 다시 굉장히 강세로 갈 거다라든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7년 만에 이 통화 정책을 좀 바꿨다라는 거에서 뭔가 일본이 조금은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 네, 그런 낌새는 좀 의지는 보이는 읽을 것 수는 같아요.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왜 그 먼소먼스 CPI가 지난달 2.2에서 2.8로 올라왔잖아요. 2.8로 발표가 딱 되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요번에 이렇게 0%로 바꾸고 올리고 나서 연달아서 다음 5월이나 7월 정도에 금리 인상을 한번 더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진짜 인플레이션 포인트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정도 해석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한 2, 3분기 정도에 다시 한번 발표될 일본의 정책적인 흐름들을 그렇죠. 그때가 뭐 엔화의 흐름으로 보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